없는 사람들은 따로 적어놓고 풀어. 얘들아 풀고 채점해. 자, 이러면 그 40번 나상 40번에 이러면 5번 2번 5번 4번 공방전 1번에 4번 2번에 4번 요렇게요. 요렇게 일단 하시고 안 푼 사람들은 나중에 적어놓고 다시 풀어. 시간 적은 거는 선생님 나중에 쉬는 시간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해볼까 얘들아. 50쪽 보세요. 50쪽 50쪽 51쪽 같이 한번 볼게. 자, 여러분 김수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여러분 사실 이제 현대 시인들 선생님이 50년대 이후부터는 시인에 대한 특성 잘 설명 안 해줄 거라고 했잖아. 왜냐면 시적 태계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런데 김수영 작가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모더니즘에 관련된 시 이런 즉 이상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정지용 같은 그런 시들을 썼어. 근데 그때는 크게 주각을 받지는 못했고, 근데 이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사회혁명을 눈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에 되게 열망을 가지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60년대부터 여러분 그 순수시를 깨고 여러분 뭘 하냐면 참여시를 쓰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참여시 우리 순수시에 반대되는 게 참여시였잖아. 그치? 그러면 그 참여시를 쓰니까 여러분 이 작가의 그 특색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작가는 여러분 술을 드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버스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버스에 치여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시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여러분 시적 세계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51쪽에 김수영이라고 하는 부분 나와있어 얘들아. 그치? 자, 여기에다가 이걸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우선은 여러분 이 사령은 여러분 최근에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자는 여러분 한자 읽을 수 있죠? 죽을 사자야.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 한번 보자.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 활자는 뭘 한대 얘들아? 자유를 말하고 있대요.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그러면 활자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활자는 여러분 우리 책에 적혀져 있는 글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책에 적혀져 있는 글자는 책에서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존재래. 근데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나의 영이라고 했을 때 영이 무슨 걸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나의 영혼, 죽은 영혼이야. 그러면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정신, 나의 영혼은 죽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잠깐 활자는 여러분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늘 아래에서 막 자유를 막 얘기하는데 나는 정신이 썩어서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영혼하고 여러분 이 활자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비교, 대조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화자는 자신의 영혼이 죽었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해서 자기는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를 얘기하지 못해요? 자유를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자유를 얘기하지 않아. 근데 뭐 활자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자유를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 나의 여러분 이런 부족한 면모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독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김수영의 특색이 여기 나타나. 자기 성찰을 하는 거야.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를 여러분 자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작품으로 표현을 하면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나도 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한 인간으로서 혹은 이 지성인으로서 내가 과연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한 사람, 한 국민으로서 나는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독자들에게 얘들아 되돌아볼 수 있게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찰. 여러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여를 유도하는 거니까 당시에 여러분 자유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저항하고 시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작품을 당연히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이 김수영 작가는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민주화 운동을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민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해. 그래서 여러분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구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가의 작품에는 선구자적 태도가 잘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김수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작품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하나만 더 갈게 얘들아. 자, 우리는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를 없애야 민주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존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쁜 습관들, 관습들 여기를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고 선구자적 태도와 시대 정신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작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령은 여러분 요걸 통해서 얘랑 그 다음에 자유를 얘기하지 못하는 자기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하는 작품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1년. 왜 나는 조그만 일에 이렇게 붕괴하고 있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옹졸하게 붕괴하고 여기까지. 자, 여러분 나는 아주 사소한 일에만 화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냐면 왕궁과 왕궁의 음탕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물론 여러분 음식에 고기 없이 기름만 나오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소한 일상에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조그마한 일, 보잘것없는 일에서는 세모 표시를 할게. 그러면 여기 50원짜리 갈비에 기름덩어리만 나왔잖아. 이것도 되게 사소한 일인 거지. 사실은 화를 낼 필요는 없는 일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세모 표시하는 애들은 여러분 약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근데 화자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이 기름덩어리 말고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 왕궁과 왕궁의 음탕에 화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60년대에는 여러분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왕궁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경복궁 바로 뒤에 청와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궁의 음탕이라고 하는 건 청와대에서 저지르고 있는 부조리한 행위들 이걸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당시 독재 정권이 하고 있는 부조리한 행동들을 지금 비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궁이라고 하는 단어나 왕궁의 음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얘들아 고발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비꼬아야 되는 여러분 부조리한 본질적인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네모는 여러분 본질적인 것들이야. 내가 화를 내야 하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정작 화를 내야 되는 대상에게 화를 안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대상에게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나와요.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해. 그럼 이 돼지 같은 주인년은 여러분 뭔지야 얘들아 이거 그냥 기름이 너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여러분 별로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하는데 옹졸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들아 세게 얘들아 그렇다고 크게 얘들아 당신 이거 뭔데 이렇게 세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앞에서는 못하고 속으로만 옹졸하게 욕을 하는 거야. 되게 소심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에서 여러분 화자는 어떤 여러분 표현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냐면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건 이거는 비속어거든요. 왜냐면 깎아내리는 표현이잖아요. 비속어를 써요. 자, 이런 비속어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 작품에서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냐면 여러분 일상에서 욕 써야 안 써요? 쓰지. 여러분 선생님도 욕 엄청 많이 써.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얘들아 여러분 앞에서도 선생님의 나름의 위신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웬만하면 욕을 좀 덜 쓰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보면 여러분 친구들끼리 있는 거 대화하는 거 보면 반이 욕이야.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있으면 안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비속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실적인 면모로 되게 강조해 주는 거지.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욕을 쓴다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어른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앞은 사실 어때 얘들아? 조금 어려운 모습이잖아. 어른들 앞은. 근데 친구들은 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편한 자리에서 내가 얘들아 일상적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야. 내가 얘들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비속어를 쓴다는 건 솔직하고 진솔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얘들아 부족한 그 내면 비본질적인 거에만 화를 내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표가 하나 더 찾을게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 대신에 분개하고 욕을 하고 옹졸하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완전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니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욕을 하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반복을 시키잖아. 이런 뭐예요? 변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변주의 방식을 많이 쓰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참여시는 내용에 포커스를 둔다고 했어? 아니면 형식에 포커스를 둔다고 했어요? 형식. 그치. 그래서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반복. 여러분 이런 비속어적인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주제를 더 인접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갈 때에다 2형을 가보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만 증오하고 있는가. 자, 이러면 여기 보면 화자는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이러면 언론의 자유가 이 당시에는 없었는데 언론의 자유를 달라고 이러면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러면 월남 파병을 반대해야 안 해요? 이러면 그걸 말하지 않죠. 그러면 이러면 이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말을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월남 파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유를 여러분 이행하고자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들이지. 본질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붙잡혀간 소설가는 당시 여러분 60년대부터 80년대에 언론이 얘들아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 소설가나 시인들이 시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안기고 무조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4.3 사건이 여러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서울이나 육지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 4.3 사건을 널리 알리게 된 게 여러분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소설 때문인데 그 현기영 작가가 여러분 서울대생이란 말이야. 서울대 쪽으로 서울대생인데 그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걸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소설로 써서 얘들아 그 다음날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어. 이제 다 찍어서 이걸 이제 서점에 이제 이렇게 쫙 뿌릴 거야. 근데 그 출간 전날 이렇게 집으로 딱 돌아오고 있는데 이러면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납치를 당한 거야. 앞이 딱 이렇게 가려져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안기부. 지금 그 안기부 고문받는 그 고문실 있잖아요.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출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 비밀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이 도장 안 찍으면 안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고문을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현경 작가는 그 도장을 찍고 나왔대요. 출간 못했거든요. 출간 못하고 풀려났는데 그 출간 못하는 대신 이미 찍어놓은 게 또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 찍어놓은 것들이 암암리의 대학가에 퍼지게 되면서 그게 이제 4.3 사건에 대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럼 현기현 작가는 여러분 그때 고문받았던 게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서 지금 한쪽 다리 절어요. 아직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인이나 소설가가 한둘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부당한 걸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소설이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설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언론이 얘들 핍박받아서 보도 지침 내려오는 대로만 써야 되잖아요. 어느 국가가 얘들아 이 언론을 탄압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독재 정권이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월남 파병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반대를 했어. 반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사실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젊은 청년들은 다른 나라의 이런 전쟁에 가는 거잖아. 미국과 베트남이 싸우는 거에.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국가가 여러분 뭘 했냐면 여러분 이 파병을 보냈던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준 건 맞아.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많이 간 것도 맞거든. 근데 목숨값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돈을 많이 준 것도 맞지만 그 돈을 미국에게 받은 돈을 이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는 건데 그 돈을 기반으로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 국민을 팔아다가 얘들아 뭐란 거야? 돈을 벌어온 거잖아 정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반대를 되게 많이 했어. 여러분 이건 후유증도 많죠. 왜냐면 여러분 미국이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그 베트남 사람들의 전쟁을 여러분 그 게릴라전을 이길 수가 없어서 베트남이 이겼잖아요. 미국이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얘가 위에다 고엽지를 엄청 뿌렸는데 그 고엽지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 고엽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할인해주는 여러분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할인해주는 거 1순위가 고엽지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월남 파병의 문제점들 많죠. 근데 우리나라만 피해를 본 건 아니야. 베트남 여성들, 베트남 여러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막 학살하고 여러분 강간하고 이렇게 한 것도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람들 반대하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하나도 못해요. 본질적인 것들을. 근데 뭐에는 화를 내냐면 야경꾼만 증오해. 야경꾼은 여러분 밤에 있는 여러분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 옛날엔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순찰 도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지금 자치방범대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 밤에 순찰을 도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자치적으로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지켜주면서 한 10원, 20원씩 이렇게 돈을 줬었나 봐요 옛날에는. 그러면 여러분 이 20원을 여러분 20원 여러분 아까 얘들아 갈비가 50원이었거든. 20원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 사소한 돈에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은 본질적인 거와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얘들아 계속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신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의문형으로 표현을 해버리네.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것인가? 의문형으로 여러분 계속 질문을 던져요. 자, 여러분 우리 쉽게 쓰여진 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나는 왜 계속 침전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 질문을 했었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이 여러분 나의 무슨 태도를 얘기하는 거였냐면 성찰의 태도야. 맞아. 그러면 얘가 계속 자기가 하는 행동을 왜 굳이 질문으로 던져?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건 여러분 자신의 무슨 태도를 보여주려는 거야? 성찰적 태도. 그렇지. 성찰적 태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연을 가보자. 이런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대. 여러분 유구라는 건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오래되었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바로 놓여져 있대. 여러분 정서는 바른 길로 쫙 놓여져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앞을 걸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옹졸함이 옛날에도 옹졸했는데 지금 옹졸함이 쫙 깔려 있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옹졸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신은 여러분 과거도 현재에도 앞으로 내 앞에 쫙 가로놓여 있는 여러분 이 미래에도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옹졸하게 살아오고 있다. 옹졸한 자신의 얘들아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자, 부산에 포로 수용소 제2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여러분 김수영은 전쟁을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어떻게 왜 동족을 죽일 수 있지? 왜 우리가 동족들이랑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양심선언처럼 이러면 자기가 군대 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얘들아 군인들 젊은 사람들 차출돼서 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군대에 가지 않으니까 뭘 하냐면 군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있었냐면 포로 수용소에 5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을 하거나 우리 민족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 부산 포로 수용소에 5년 동안 있었거든. 실제 자기 이야기네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자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기 고백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넣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50년대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기 고백적이기도 하고 시대적인 배경을 제시한다. 자, 여러분 자신이 이런 곳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예요? 간호사들과 여러분 스펀지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면서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포로들을 좀 이렇게 돌보는 그런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아주 예전부터 무슨 일만 하냐면 보잘것없는 일들만 하고 있었다는 거야. 스펀지나 개키고 거즈나 개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다 보잘것없는 일들만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지. 자, 너스 옆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놀림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선 여기 무슨 편법이 쓰이냐면 너스 옆에서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문장이 맞거든요. 그럼 여러분 도치법을 쓰고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자신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놀림받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이런 모습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냐면 부끄러움. 나는 이런 옹졸한 사람이구나. 옹졸한 인생만 살아오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사연을 갈게요. 자,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건 이 스펀지 만들고 거즈 접고 하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럼 나는 아직도 여전히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머리에 피도 한 발을 내놓음의 투정에 져요. 그러면 자, 여러분 뭐해지고 문장 비슷하지? 오, 이런 대구법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대구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대구는 문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얘들아?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거든? 왜냐면 비슷한 문장 구조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청각적인 울음소리, 그 다음에 아기가 우는 소리, 이런 소리에 그러면 내가 계속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 개가 짖는 소리랑 아기가 울 때 이런 신경질 날 수도 있어. 그런데 화자는 여러분 아기를 돌보고 강아지를 키우는 건 그냥 일상인 거잖아. 근데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나는 너무 지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 일상적 경험이 자기를 여러분 지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뭐에 지쳐야 되냐면 본질적인 일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뭐 투쟁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지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소하고 일상적인 경험에서 그거에서 지고 있는 거야.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지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무슨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냐면 이걸 무기력하다고 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무기력한 태도를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이런 무기력함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떨어지는 은행 나뭇잎에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해. 자, 여러분 나뭇잎이 가시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 그러면 자, 여러분 떨어진 은행잎 여러분 혹시 밟거나 이렇게 만져보면요 다른 여러분 낙엽들은 마르면 이렇게 딱딱하고 여러분 이렇게 파스락파스락 거리거든요. 근데 은행은 여러분 얘가 말라도 딱딱해지진 않아요. 약간 물기가 촉촉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맨발로 밟아도 절대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딱딱한 이름 다른 낙엽들은 바스락거리니까 밟으면 아플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절대 아플 수가 없어. 아주 아프지 않은 것도 내한테 뭘로 느껴지는 거야 얘들아? 가시밭,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사소한 것조차 여러분 이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큰 일을 해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일을 하면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약하고 무기력한 여러분 이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할게.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여러분 요거 원래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얘들아?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쓴 거야? 행간걸침을 써요. 맞아요. 자, 행간걸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 우리 행간걸침은 앞부분을 강조할 때 써요? 뒷부분을 강조할 때 써요? 뒤에 걸 강조하거든? 그러면 봐봐. 이러면 만약에 이 양포가 없었다면 난 비켜서 있어. 절정 위에 서 있지. 여기까지만 보면 자기가 어디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절정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않고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절정 위에 서 있지 않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야. 나의 이런 비겁한 행위를. 그러면 이러면 얘를 항상 이 얘들아 행간걸침은 뒷부분을 강조한다 라고 생각해주고,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절정 위에서 여러분 뭔가를 직면해서 맞닥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켜서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켜서 있는 건 여러분 아까 비본질적인 행위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본질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거죠. 회피. 근데 여러분 절정은 내가 얘들아 부조리한 걸 직면하는 공간이니까 얘는 여러분 네모 본질적인 공간이어야 되는 거야. 자, 앞만 해도 나는 조금쯤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쯤 옆으로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이라는 걸 알고 있대. 그러면 이게 되게 나쁜 행동이야. 왜냐면 차라리 내가 몰라서 실수하는 건 이해가 돼. 왜냐면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나쁜 행동이야. 알면서도 하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여러분 이런 부조리한 거나 아니면 여러분 내가 맞서야 되는 본질적인 걸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이거를 소시민적 태도라고 해요. 그러면 소시민적 태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소시민적 태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화자는 계속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시민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 불의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외면해. 그러니까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맞서려고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솔직히 고백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시민적 태도, 외면, 회피, 반성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6번째 여러분 연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일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화자는 여러분 누구한테만 반항한대요? 이발쟁이랑 여러분 야경꾼. 그치? 그러면 이발쟁이하고 야경꾼에서 다이아몬드 표시할게.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내가 왜 얘들아 맞서고 대항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약자. 자, 근데 여러분 땅 주인에게는 해요 못해요? 못하죠. 땅 주인은 여러분 거꾸로 생각 표시할게. 거꾸로 생각 표시할게. 여러분 땅 주인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일까? 권력, 맞아, 돈, 명예, 이런 부귀,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구청직원하고 동해직원은 여러분 사실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공무원은 당시에 공권력을 상징을 해. 그러면 여러분 공권력이나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리를 못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면 강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약자와 강자를 여러분 뭐 해주고 있냐면 계속 대조시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정말 비겁한 행동이죠. 약자한텐 강하게, 강자한텐 약하게. 이게 제일 비겁한 행동이지. 강자한테는 강하게 하고 약자한테 약하게 하는 이게 얘들아 정말 힘이 센 사람의 모습인데, 여기는 여러분 반대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겁한 행동이라는 거야. 자, 근데 그 비겁한 행동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해 얘들아? 우습지 않니? 자기가 우습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있는 거네. 여러분 여기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 자조. 그렇지. 자조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일단 보잘것없고 자신이 여러분 이렇게 비겁하다라는 걸 여러분 비웃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자, 이러면 여기 모래, 바람, 먼지, 풀. 이러면 선생님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냐면 크기가 안 보이거나 아주 작은 애들, 보잘것없는 애들이라고 봐도 되죠. 그럼 여러분 크기가 작거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래와 크기가 너무 작은 이 모래에게 모래야, 난 얼만큼 작아? 그러면 모래가 요만하거든, 요만하거든? 이 모래알 요만한데 자기가 얼만큼 작냐고 물어본다는 건 자기는 요거만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바람아, 먼지야, 풀 되게 이러면 안 보이거나 보잘것없거나 이러면 아주 보잘것없거나 아주 작은 애들, 이 작은 애들에게 내게 작다라고 하는 건 나의 소시민성을 계속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정말 얼만큼 작니? 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이 계속 작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계속 반복법도 사용을 하고 작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생략법도 쓰고 있지, 말줄임표 쓰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래야, 바람아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번호법 쓰죠. 근데 여러분 얘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청자를 설정했어요. 의인법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는 얼만큼 작으냐라고 질문했지만 난 정말 작아. 답이 나오는 거잖아. 나는 소시민성을 갖고 있으니까 설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다양한 표현법으로 여러분 자기는 자기를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글은 여러분 김수영 작가가 아까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적인 여러분 방향을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뒤에 가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제목을 한번 봐보자. 여러분 제목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했으니까 장소랑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과 상황을 아는 거고, 자, 여러분 화자를 분석을 해볼게.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잘하는 사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표면적자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언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근데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설명을 해.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현재라는 거 알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무슨 구성이에요? 역순행적 구성이죠. 역순행적 구성이야. 자, 여러분 공간은 여러분 고궁이라고 하는 공간 나오겠지. 그래서 고궁에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사건은 여러분 이거 고궁을 나오면서 자기를 뭐 해요? 성찰해요. 맞아요.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작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여러분 태도들 정말 많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성찰이나 여러분 자조 이런 거 다 있었으니까 빼고 자기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도 가지고 있고, 자, 이거 말고 얘들아 등등등 있었는데 이건 본문에 정리했으니까 다시 정리하지 않을게. 주제만 적읍시다. 주제는 소시민적 행위를 반성하고, 소시민적 행위를 반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여러분 이 글의 주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은 따로 정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미 다 표현법은 다 정리했던 애들이고 한우의 정리하기만 딱 정리해 봅시다. 한우의 정리하기는 여기는 여러분 본질적 문제가
주제가 등장을 해서 선의 본질적인 애들은 여러분 다 네모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대조되게 비본질적인 애들은 여러분 무슨 표시를 했냐면 세모 표시를 했어요. 자, 근데 이러면 이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화자는 계속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외면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에는 분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태도는 방관적, 이러면 화를 내고 있는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분개, 이것도 여러분 태도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52쪽에 여러분 우리 이거 시조랑 여러분 가사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제 조선시대를 한번 가볼 거야. 자, 여러분 우선은 내용적인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 시조는 이제 작가층이 너무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다양한 작가층인 만큼 주제도 다양해져요. 그러면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유교적 충이 사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자연의 한정감,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기고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충이 사상이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영분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드러내죠. 근데 여러분 평민들의 소박한 여러분 일상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농사 짓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밥 가는 이야기, 여러분 다양한 일상의 이야기들, 소박한 일상을 제시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심표를 쓰다가 얘들아 너무 잘못 선을 축 넘어가서 2개만 더 쓸게 얘들아. 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남녀 간의 애정, 이건 당연히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여러분 심표가 아래로 막 가가지고 얘들아 그 옆으로 더 쓰세요. 그리고 현실을 풍자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등장해. 자, 그러면 시조는 조선시대에 나온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선시대에 나왔던 작품들은 물론 고려에 나오긴 하지만 이러면 이 조선시대 때 얘들 발달했던 작품들의 음보가 다 똑같죠? 몇 음보? 4음보. 그렇지. 자, 4음보는 글자 수 동일하게 나타나야지. 3, 4조, 4, 4조. 그렇지. 3, 4조, 4, 4조. 그러면 아래에 여러분 선생님이 우탁에 탈로가를 넣어봤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음보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3글자 자르고 4글자 잘라서 이음보 만들고요. 또 한 손에 4글자 가시지고 4글자면 3, 4조, 4, 4조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사음보 만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조는 여러분 몇 단 구성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3단 구성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조장, 중장, 그 다음에 종장. 그치? 근데 이 종장이 여러분 형식이 정해져 있어. 종장의 형식은 2가지를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음보는 무조건 몇 글자? 3음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째, 여러분 4개의 음보로 구성이 될 때 이 4개의 음보가 여러분 글자 수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잖아요. 글자 수가 어떻게 나타나더라? 3글자, 5글자 이상, 4글자, 3글자 혹은 4글자. 이렇게 3543이 아니라 3543. 그래서 글자 수가 다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전형적인 특징.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정형식 몇 개 배웠어? 우리 지금 가사들 하잔다. 여러분 우리 고대 작품들 쭉 고대가요부터 여러분 우리 정형식 지금 몇 개 배웠어? 2개밖에 없어. 19채한가랑? 여러분 이 시조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19채한가랑 또 시조는 연관성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3단 구성에 이러면 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비슷한 구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형성은 여러분 향가, 19채한가, 그 다음에 시조야. 평시조.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작가층 한번 볼게. 자, 여러분 작가는 여러분 다양한 작가층이 많이 쓰이는 작품이었던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시란 말이야. 그러면 평민들은 여러분 어떻게 찾기로 했었더라 얘들아? 평민이 있었다라는 건 작자미상. 그치? 우리가 이름에서 작자미상이 들어가면 평민. 그리고 여러분 여성 작가들 이름 딱 정해져 있었죠? 여러분 누구 있었지? 황진이, 홍랑, 개랑, 매화. 그 다음에 양반 딱 한 명 있어. 헌원서럼. 그치? 그래서 이 5사람의 이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 신분이 뭐다? 사대부 남성. 그러면 이 사대부 남성은 그 외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왔던 여러분 종류를 이제 시조의 종류를 한번 보면 가장 정형성을 잘 지킨 시조가 뭐예요, 여러분? 평시조. 그렇지. 근데 이 평시조에서 중장과 종장이 갑자기 확 늘어나. 사설시조. 그치? 그리고 평시조가 연호로 구성되어 있어. 연시조. 이렇게 여러분 시조 종류 3가지 정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보면 고전 파트를 들어가면 무조건 어떤 교과서든 여러분 시조 3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교과서에. 우리 1학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시조, 평시조, 그 다음에 연시조, 그 다음에 사설시조.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아래 얘들아 우리 시조의 틀을 여러분 1학년 때 많이 했지만 다시 마지막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시조는 평시조는 무조건 3줄로 초장, 중장, 종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총 여러분 몇 개의 음보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음보가 반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글자 수가 정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 딱 있어야 되지? 어느 부분이 정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는 무조건 3음절. 그 다음에 여러분 3음절뿐만 아니라 정형성, 물론 변화는 있지만 정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여기 무조건 몇 글자 이상? 5글자 이상. 그치?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되는 정형성.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 음보가 4개씩이잖아요. 근데 이 음보를 2개씩 묶으면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 얘들아? 구.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1음절 아니 1음보 2개 음보 모아서 이게 1구. 3, 4음보 모으면 여러분 이게 2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총 6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3장 6구 45자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가사도 갑시다 여러분. 가사는 시조랑 똑같아 얘들아. 자, 이러면 가사는 작가층에 대해서 여러분 주제가 매우 다양해지는데 시조랑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지 않을게. 자, 평시상의 특징 여러분 얘도 조선시대 때 나온 거니까 4음보. 4음보는 글자 수 3, 4조, 4사조. 자, 여러분 이 가사는 아무리 길어도 서사, 분사, 결사 몇 단 구성? 3단 구성 가지고 있어요. 3단 구성. 그리고 시조 종장의 형식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낙구. 여러분 낙구가 시구창가에도 있지만 여러분 가사 맨 마지막 줄도 낙구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그 낙구의 형식이 뭔데? 3, 5 이상, 4, 3. 아까 얘가 시조의 형식과 똑같은 거지? 3, 5, 4, 3을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얘는 낙구를 가지고 있는 가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부분이 없네. 영부분 없이 그냥 쭉 이어져서 써. 연속체. 그래서 사대부도 글을 쓰고 여성들도 글을 쓰고 여러분 그 다음에 평민들도 글을 쓸 수 있었던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작품들 한번 봐볼까 얘들아? 이제 선생님 지금 나눠준 거 한번 봐볼까? 여러분
이러면 선생님 지금 김수영의 작품 하나 더 보고 그 다음에 가사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이러면 구름의 파수병 2017년 여러분 고3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목을 봤더니 여러분 구름의 파수병이라고 했거든. 근데 여러분 파수병이 뭐 하는 사람이야? 지키는 사람이야. 맞아. 그럼 뭘 지킨다 해? 구름을 지킨대. 그러면 여러분 뭔가 지금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구름이 무엇이고 뭘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이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봐보자. 김수영이 아까 특징들 기억하면서 한번 봐봐. 만약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해보자. 여러분 나를 유심히 들여다본대요. 여러분 첫 줄부터 무슨 태도? 성찰. 그치?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성찰한 결과가 나와. 이게 여러분 성찰의 결과죠. 나는 시와는 반역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 여기서 시가 있는 거고 시와 반역된 여러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일상생활과 내가 시를 쓰는 것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야? 같다고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해? 달라. 그러면 자 일상생활은 내가 매일같이 생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를 쓰는 건 내가 뭐 하고 싶은 걸까 얘들아? 하고 싶은 걸 거거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걸 지금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우리가 문학에서 하고 싶은데 못해 가고 싶은데 못 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이상. 맞아. 이상향 이상이야. 그러면 이 시는 내가 쓰고 싶은 거야.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거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들아 추구하고 쫓으려고 하고 이러면 내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마음과는 다르게 일상생활에만 초점을 두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일상과 이상이 대비가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네. 자,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대.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있어 얘들아 화자가. 근데 그 산 위 멀리서 내 아내와 자식들과 물건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고 내 아내인데 얘들아 왜 가까이서 안 보고 멀리서 보려고 하는 걸까? 어떤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 얘들아? 객관적 태도야. 여러분 3인칭 우리 소설에서 여러분 1인칭은 가까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3인칭은 저기서 떨어져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먼 산정에 있는 마음이라는 건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일상들을 어떻게 보겠다?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을 하고 그 객관적을 성찰해서 여러분 누구들을 바라보고 있냐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내가 시를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상. 일상을 성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나의 일상. 자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 보기로 결심을 했대. 그럼 여러분 정해진 것만 딱 보겠다는 건 일상만 보겠다고 결심을 한 거네. 그럼 이상하고 일상이 있으면 뭘 선택한 거야 얘들아? 내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이런 일상을 선택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정해진 물건이 바로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 현실과 일상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우쳐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대. 이러면 나는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 난 이상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잖아. 근데 내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줬으면 좋겠대. 이 꿈이 여러분 똑같은 말이 뭐예요? 시. 내가 시를 쓰는 건 나를 이상을 추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 친구가 와서 나를 이상을 막 깨워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거. 여러분 나의 잘못된 게 뭐야? 시를 읽고 일상을 살아가려고. 그렇지. 일상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상을 선택했다라는 건 여러분 가족을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가족을 선택하더라도 현실을 너무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럼 잠깐. 그러면 이 일상에 안주하고 내가 여러분 일상만 여러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친구가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일상, 현실을 선택했지. 근데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난 누가 꼬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정신 좀 차리게.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서 이상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일상을 선택하면서도 또 한편은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적 갈등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화자가 내면에서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 자, 이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 사연을 갈게.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낡아 빠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함부로 여러분 흘리는 피는 싫어서 그렇다고 낡아 빠진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래. 그러면 여기서 낡아 빠진 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주 오래된 여러분 나의 관습. 그러면 여러분 아까 김수유 형이 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기존의 관습을 뭐 하고 싶어 해? 타파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낡아 빠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나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서 이 관습을 타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먼지 낀 잡초 위에 잠자는 구름이요. 아까 얘들 우리 구름 지켜야 된다고 했지? 구름 나왔거든요. 근데 구름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얘들아? 잠을 자고 있대.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 대상이 계속 잠만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 잠자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한번 찾아봐. 자,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왜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냐면요. 이 시대 현실을 보세요. 내가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고생이 뭐냐면 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시를 통해서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투쟁도 하고 시를 통해서 참여도 하고 시를 통해서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저항도 해야 돼. 근데 그 고생을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피랑 여러분 고생은 현실에 저항하는 모습이야. 자, 여러분 이 현실에 맞서려고 하는 모습을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 왜? 시대의 억압.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현실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철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뭐 가치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을 사용을 하죠. 자신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철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존재 없이 사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러면 화자는 존재를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존재가 없다라는 건 남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존재감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만히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얘들아 내가 그냥 조용히 살고 있으면 내 존재감 안 드러나겠지. 근데 내 존재감이 드러나야 된다는 건 내가 이상도 추구하고 싶고 시도 써야 되고 내가 현실에 날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여러분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에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 내 아내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럼 자, 이러면 남들처럼 살아가는 건 그냥 똑같은 방에 아내를 두고 가족을 두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일상이죠, 일상. 일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쑥스럽대. 여러분 이 쑥스러움의 감정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거든요. 자신이 여러분 부끄러움을 사는 것이 부끄러움 사는 게 아니지. 일상을 사는 게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움의 감정은 내가 뭘 해야만 여러분 부끄러움의 정서가 나올 수 있어? 성찰. 맞아. 아까 맨 위에 성찰하고 있었지? 성찰이 있어야 부끄러움의 정서가 나오고 이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일상적인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도 하는 거냐면요. 반성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 누구랑 되게 비슷하냐면 윤동주 씨랑 너무 비슷해.
윤동주도 여러분 자기가 시만 쓰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여러분 막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자기는 시를 너무 쉽게 쓰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현실에 얘들아 안주하면서 현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자기가 초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요. 그럼 여러분 시를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은 여러분 이상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아니면 일상을 추구하는 거야? 일상.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일상을 추구하는 이런 나의 한 마음이요. 자기 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러면 자, 여러분 자신의 나체를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건 자신의 나체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거짓이 없는 모습인 거잖아. 그러면 거짓 없는 모습은 나의 진정한 마음인 거거든. 그러면 자, 이 나체를 더듬어 본다는 건 나의 진정한 바람, 진정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화자는 여러분 계속 내면에서 뭘 바라고 있어요? 시를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나를 깨우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내 진짜 나체로서 드러나는 나의 본연의 모습은 나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근데 그렇지 못하는 시인이야말로 비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자신의 본질을 추구할 수가 없으니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이 어리석음도 이제는 다 사라져가는구나. 날아간 제비와 같이.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모든 게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 어떤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리에 나와서 여러분 집을 바라볼 수 있고 집에 앉아서도 거리를 그리워해야 되는 어리석음. 여기 공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자는 여러분 이게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제비처럼. 근데 여러분 화자가 지금 사라진 게 뭘까 얘들아?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라졌다라는 어리석음은 시를 쓰고 싶은 여러분 저 시를 배반하고 싶은 마음 있지? 저 마음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표현법 우리 두 개 찾을 수 있겠다. 여러분 뭐뭐 같이라고 했으니까 지규법, 자기가 날아간 제비 같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문장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도치, 그치? 지규랑 도치법을 쓰고 있다. 자,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대. 그럼 여러분 날아간 제비, 즉 여러분 요 어리석음은 여러분 꿈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꿈도 없이 어디론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근데 자 보세요. 내가 꿈도 없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이상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어리석음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해요?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 이 반역의 정신은 뭔가를 반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역하고 싶은 정신인 거야. 뭐에 대해서 여러분 반역을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봐볼게. 얘들아 여러분 마지막 부분 한번 봐보자. 나는 지금 산 위에 있다. 시를 반역한 죄로, 시를 여러분 거부하고 이상을 멀리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봐야 할 구름, 그리고 구름의 파수병인 나. 그럼 여러분 나 구름 지키겠다고 하지. 근데 여러분 구름이 그럼 뭘까? 꿈은 없지만 계속 반역하고 내가 뭐에 반역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꿈도 없어졌지만 나의 얘들아 이상 내가 추구하는 것들 이거를 그래도 여러분 지켜보려고 하겠다는 거야. 꿈도 사라졌지만. 그러면 여러분 저 위에 있는 반역의 정신은 여러분 일상을 시를 배반한 게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든 뭐 해보고 싶은 거야?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이때 반역의 정신은 여러분 내가 현실에 반역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메마른 상태이기는 하지만 구름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에 구름이 뭐 하고 있다고 했었지 얘들아? 위에서 구름이 잠자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럼 구름은 나의 이상과 나의 꿈이거든? 그럼 그 꿈이 지금 뭐한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여도 나는 뭘 해야 된다? 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 김수영의 작품은 내가 이런 상태여도 나는 이 꿈을 지키고 싶다. 꿈이 메말라가고 꿈이 얘들아 부족하고 이러면 이상이 얘들아 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상태여도 이러면 나는 시를 끝까지 쓰겠다. 그럼 마지막에는 의지를 갖고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풀어오시고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시조하고 가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쪽에 성삼별곡을 보면서 작품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여러분 여기 아까 나눠준 거 요거 3쪽. 여러분 22년 여러분 고3 7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자 여러분 이 성삼별곡은 여러분 정철이라고 하는 작가가 써. 그러면 정철은 관동별곡, 삼인고, 송미인고 여러분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유교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이 작품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 작품은 정철이 관직에 나가기 전에 20대 초반에 이들 아버지가 여러분 이제 관직에서 여러분 약간 이제 둔갑 이런 이 정치 맨날 싸움질 때문에 아버지 잠깐 여러분 이제 관직을 물러나서 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여러분 이 성산이라고 하는 곳에 와요. 전라도. 그럼 이곳에 와서 여러분 20살 여러분 젊은 이 혈기왕성한 사람이 자연에 와가지고 얘가 자연이 좋다. 왜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도 없는 여러분 계곡 여러분 좋은 산 그곳에서 여러분 막 템플 스테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재미없겠지? 핸드폰도 없이 그치? 근데 여러분 선생님은 좋거든요. 이 나이가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그냥 자연 소리 듣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야 자연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젊을 때는 여러분 자연에 들어가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정철도 20살의 애들아 자연 속에 들어가서 여기 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지? 자연 예쁘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작품이야. 그래서 그 젊은 시절의 호기로운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자연 막 극찬하고 막 예찬하는 그런 작품이라기보단 이 자연 속에서도 다양한 걸 생각하는 작품이거든. 그걸 한번 볼 거고. 자 우리 어휘들을 쭉 공부했잖아요. 고전시가 어휘들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채점하고 있는데 얘들아 사실 약간 여러분 왜냐면 매년 하면 여러분 1등이 거의 여러분 90점대 후반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90점대 후반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이러면 채점 그래도 한 70점은 넘어야지 80점 넘어야 되는데 못 넘어 애들. 자 여러분 채점 다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어휘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돼? 푸른 강 맞아 푸른이란 단어도 들어갔으니까 푸른 강의 초가 뭐예요 여러분? 풀 변이 가장자리. 그러면 강가에 푸른 풀이 돋은 그 가장자리에 소를 먹이는 아이들이 소를 여러분 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얘들아 그 목동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석양에 흥에 겨워서 피리를 분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분 지금 이미지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강가에 해가 져서 노을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서 아이들이 풀이 자라고 있는 그곳에서 이들 소를 이들 먹이면서 여유로운 아이들의 모습 거기에 피리도 불고 있어. 그럼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되게 두드러지게 쓰고 있어? 시각이랑 하죠? 청각 그렇지. 그럼 이 이미지가 여러분 지금 이 자연의 모습을 묘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이미지 딱 생각하고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듯 일어날 듯 여러분 뭐뭐 드시니까 여러분 이거 지규법이잖아. 그러면 이 지규법은 여러분 원관념을 여러분 찾아야죠. 원관념이 누굴까요? 여러분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봐. 날아다닐 때 이렇게 날아다니거든.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는데 강 맞아. 그러면 여러분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용이 잠을 깨어나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고전 시간은 여러분 원관 지구법 들어가면 원관념 찾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원관념은 강물이에요. 물이 흐르는 강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흘러가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리고 방공에 솟아 뜰 듯 이런 뭐뭐 하듯 이것도 또 지규야. 그럼 여러분 뭐 찾아야 돼? 원관념 찾아야지.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연을 묘사한 거 보세요. 노을이 껴있죠. 그 다음에 안개가 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개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노을을 한자 두 글자로 뭐라고 하더라? 연하. 그래서 연화고지라는 표현 쓰잖아. 연화는 아름다운 자연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 연화는 안개와 노을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을이 질 때 안개 낀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을이 지면 그 새하늘색색이 보이잖아. 근데 그 상태로 안개가 껴있으면 안개랑 노을이 이 빛이 만나서 여러분 이 안개가 반짝반짝거려. 그래서 하늘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온 형형색색이 보여. 너무 예쁜 모습이고 약간 몽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 지금 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자 여유로운 아이들의 모습, 아름다운 강물, 안개, 노을 이런 상태야.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학이 날아다니는 학이 자기 집을 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대?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대. 선생님 근데 왜 하늘이라고 읽을까? 이 공자는 여러분 빌공자거든요. 빌공자는 비어있다는 뜻도 있지만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떠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빌공자는 여러분 비어있다는 뜻도 있지만 하늘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 원관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학이 자기 집을 버리고 솟아오를 것 같다? 이거는 여러분 대부분 고전시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집들 처마 한번 보면 처마가 어떻게 생겼어요? 일자가 아니죠?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 그 석가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게 학이 쫙 날개를 펼치는 모습에 비유를 해. 그러면 원관념이 여러분 처마예요, 처마. 그럼 대부분 뭐에 처마냐면 화자가 앉아있는 여러분 정자나 집의 처마를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처마라고 본다면 자 여러분 정철의 쓴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정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앞부분도 사실은 정자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바로 알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수능에서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못 찾지만 처마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건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여러분 가사들의 관용적인 표현처럼 계속 쓰는 비유적 표현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또 학이 날아다녀? 그러면 이거는 처마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 알겠지? 자 소선 여러분 자 이 소선 아래 안 봐도 알 수 있어.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신선이요. 신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 이 신선인데 아래 뜻을 봤더니 여러분 소선적벽이라고 하는 건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쓴 시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자 봐봐. 소동파 구고 200 공통점이 뭘까? 시인이야. 맞아.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시인이야.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 모두 다 시를 너무 잘 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중국 사람들은 다 신선이 됐다고 생각해요. 신선이 돼.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은 시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고사로 써도 되지만 신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선이 얘들아 신선 같은 여러분 이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추칠월이 좋다고 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8월 보름달을 왜 모두 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한자 추 가을 추야. 근데 왜 가을이 7월이야? 음력이니까. 맞아. 선생님 얘들아 고자는 무조건 음력 센다고 했지 동동할 때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7월이면 여러분 한 8월 말에서 여러분 우리 8월 말에서 9월 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여러분 늦여름 초가을 내 모습이죠. 그러면 아 이렇게 7월 제일 좋다라고 여러분 이 소동파는 얘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8월 보름달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 그럼 8월도 여러분 8월 여름 아니지? 음력 8월이니까 여러분 9월 10월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창 가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계절적 배경이 언제예요?
가을이에요. 그러면 그 가을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 근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게 누가 칭찬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렇지. 가을의 풍경을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운 구름이 흩어진대.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은 하늘의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여러분 고운 구름은 우선은 여러분 흰 구름을 얘기하는 걸까? 먹구름을 얘기하는 걸까? 흰 구름이지. 근데 그 흰 구름조차도 흩어졌어. 하늘의 구름이 아무것도 없어. 푸른 하늘만 있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고운 구름조차도 흩어졌다라는 건 푸른 하늘의 모습, 구름 한 점 없는. 그래서 푸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결이 잔잔하대요. 여러분 물결이 왜 잔잔할까요? 바람이 안 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날씨가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여러분 아주 맑고 청명한 날씨지. 그러면 그 청명할 때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에 걸려있대. 여러분 이미지 딱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여기 소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소나무야. 여러분 이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 하늘에 밤에 달이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람도 안 불고 하늘에다 밤하늘에 달이 딱 떠 있으면 지금은 하늘에 있는 별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깜깜한 상태에서 하늘을 보면 온통 별과 이 달과 이러면 아주 빛난 이런 하늘의 모습 보인단 말이야. 그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달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진 적 있는 적선. 여러분 자, 이 선자 여러분 뭐야 얘들아? 신선선자거든? 근데 이게 200을 얘기한 단어예요. 200을 이적선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적선 여러분 왜 200은 죽어서 신선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이적선이야.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이 200이 어떻게 죽었는지 고사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고사 자주 쓰이기 때문에 고사를 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200은요 어떻게 죽었냐면 200은 풍류를 즐겼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강가에다가 이렇게 배를 띄웠어. 아주 큰 강가거든. 배를 한 척 딱 띄우고 여러분 노도 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배 위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어. 실을 딱 읊으면서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에 너무 예쁜 보름달이 뜬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보름달이 떴는데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맑으면 이런 식으로 청명하면 밤에 달이 얘들아 강물에 어떻게 해? 비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람 한 점 불지 않잖아요.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면 여러분 달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알죠? 근데 그렇게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달이 동그란 상태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바람 한 점, 여러분 물결이 잔잔하니까. 그 달이 너무 예뻐서 강물로 뛰어들었대. 죽었어. 저 강물에 이 달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딱 뛰어들어서 그렇게 죽었대. 그래서 신선이 됐다라고 하는 썰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은 진짜 얘들아 자연을 풍류를 즐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봐봐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이태백이 200이거든요. 그 200이 참 야단스럽구나. 그럼 여러분 야단스럽다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아니야. 긍정적인 말이야. 이해가 간다라는 뜻이야. 자기도 소나무에 걸려있는 달을 보니까 자기가 마치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200이 된 것 같이 자기도 이 달이 너무 갖고 싶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야단스럽다가 부정적 표현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이 야단스럽다는 건 긍정적인 말이고 자신도 누구처럼 200처럼 달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 이 상태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C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동산에 아까 얘들아 공도 나오네. 그러면 하늘에나 비어있다고 했지. 근데 뒤에 나온 말이 산이니까 뭐랑 연결해야 맞아 얘들아? 비어있는 산이야. 맞아. 산이 얘들아 왜 비어있냐면 그 비어있는 산에 잎을 쌓인 잎을 사풍 바람이 걷어 불어간대. 그럼 여러분 낙엽이 져있는 상태네. 낙엽이 다 떨어져서 산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계절이 언제일까요? 가을.
근데 잎이 다 떨어진 상태야. 겨울, 그치? 근데 사풍은 완전 미친 바람이 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겨울.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계절이 겨울. 아까 그러면 여러분 가을이 나왔고 이 겨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이 처음 부분이 아니거든요. 중간 부분부터 여러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잘려있는 그 윗부분은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 얘들아? 봄, 여름. 사계절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야.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서 떼구름이 거느리고 있는 바람이 막 부니까 구름도 얘들아 먹구름이 막 끼고 눈이 내리더래요. 그럼 확실히 겨울인 거 알겠죠? 자 천공 이러면 하늘 이거 다 읽을 수 있어 얘들아? 비어있는 하늘 그치? 비어있는 이 하늘이 너무 호사스러워서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 이러면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읽기로 했어? 많이 천 숫자 들어가면 어떻게 읽는다고? 많이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나무 수풀이라고 읽어도 되고 나무 그러면 온갖 나무들을 여러분 옥으로 꽃을 만들어서 꾸며내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옥으로 꽃을 만든다고 하는데 얘들아 이 옥의 원관념이 뭘까요? 눈 그치? 자 여러분 옥은 여러분 그 옥반지 할 때 얘들아 옥 있잖아. 그 옥은 일반적으로 무슨 색이야? 약간 초록색에 푸른색 좀 섞여 있는 옥색이잖아, 얘들아. 옥은 옥색, 그치? 나 옥색이 뭔지 알겠지? 그 약간 뭐라고 하지? 약간 에메랄드빛에다가 조금 더 이러면 초록색이 더 섞여 있는 약간 그런 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옥색이 그 색만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비싼 애는 흰 옥도 있어. 하얀색 옥 진짜 비싸 얘들아. 옥 자체도 비싼데 하얀색 옥은 더 비싸거든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하얀색과 얘들아 푸른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색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옥은 두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만약에 물을 비유할 때는 옥 푸른색으로 표현할 거고 만약에 지금 이 눈을 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색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건 하얀색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옥은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무가 이파리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가지만 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겨울에 한라산 가면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눈꽃이 이렇게 막 피어 있는 거 알아, 얘들아? 눈이 이렇게 가득 나무에 쌓여 있는 거? 그러면 그런 상태로 눈이 가득 쌓여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꾸며내고 있다고 해.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옥으로 얘들아 비싼 보석으로 얘들아 온 세상을 꾸며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참 호사스럽대. 돈을 많이 낭비하네. 약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울이 가려서 얼어. 이러면 여울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뭔지 알까 얘들아? 자, 여울도 이러면 고전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강가요. 강인데 좀 조그마한 강이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런 강을 얘기하는데 앞에 강이 얼어가지고 동목교를 빗겨 있을 때 그럼 여러분 교자가 혹시 무슨 교자인지 알 수 있을까? 다리 교자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 강이 꽝꽝 얼어가지고 여러분 이 다리를 빗겨가지고 가야 된대요. 자 막대맨 늙은 중 스님이 어느 절로 가는 걸까? 이렇게 얘들아 다리도 꽝꽝 여러분 이 강물도 꽝꽝 얼었는데 이 스님이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떻게 이 절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산에 사는 옹자가 뭐더라 얘들아? 늙은이 그치? 산에 사는 늙은이의 이 부기를 남에게 전하지 마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부기는 대부분 우리 세속적 가치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문장에선 부기가 세속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기를 남들에게 안 알렸으면 좋겠대. 자연. 자기가 바라본 이 자연. 그러면 여러분 이 부기는 세속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연을 비유하고 있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고전시가라고 해서 그 단어가 무조건 쓰이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문맥적인 의미로 다르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화자는 자연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만 즐기고 싶은 거야. 자, 경유굴, 은색에 자, 여러분 경유굴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금은 할 때 은자가 들어갔거든. 근데 여러분 은은 우리는
은색이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더니 이게 하얀색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을 다 하얀색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뭐가 내렸지 얘들아? 눈이 온 세상에 내려 있잖아.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은색에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경육을 은색에는 이러면 눈이 온 풍경을 묘사해 준 거야. 눈이 온 풍경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눈이 온 아름다운 풍경을 찾을 사람이 여러분 리을쉐라 있을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을 아무도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19번을 갈게요. 산 중에 친구가 없어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얘들아 이 젊은 사람이 자연에 들어가면 놀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 게 없어서 한기 여러분 뜻을 본다 책이라고 되어 있네. 책을 쌓아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려서 생각을 해보니 헤아리다 생각하다 그치?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친구 없고 여러분 할 게 없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 읽고 있어요. 맞아.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옛날 사람들 성현의 독서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는 뛰어난 성현들도 많고 영웅 호걸들도 많고 많더라. 그럼 여러분 무슨 책을 읽을 거냐면 뭐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의 글도 있고 역사서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런 걸 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책을 읽고 하늘 삼기다가 무슨 뜻이더라? 생기다 그치? 하늘이 처음 생길 때 곧 무심할까마는 하늘이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 때 무심하게 만들었겠냐마는 무심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관심이 없다. 이런 무심은 고전 시가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정말 마음이 없다. 즉 욕심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늘은 여러분 처음 무언가를 만들 때 얘들아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다. 여러분 무심할 거냐? 많은 여러분 역적. 여러분 무심하지 않아?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는데 어찌해서 시운이 이렇게 일락배락할까? 여러분 시운은 시대의 운명이거든요. 시대의 운명이 일락배락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모란의 피기까지는 할 때 했었거든. 여러분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어. 여러분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질 때가 있어. 그럼 모든 여러분 이 운명 모든 인생사는 흥망성쇠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흥망성쇠의 다른 말이 뭐냐면 흥진비례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흥이 있으면 여러분 슬플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모든 인간사나 모든 여러분 자연의 섭리는 흥진비례를 가지고 있어. 인간도 태어나면요 죽어요. 다시 태어나고 또 죽을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흥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영웅호걸들도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뭘 해 얘들아? 태어나면 죽어. 태어나면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선생님이 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태도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세월이 흐를 때, 나이가 들어갈 때 여러분 인생 무상 그치?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흥진비례거든요. 인간사는 흥진비례이기 때문에 여기선 여러분 화자가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를 일도 많거니와. 왜 모르냐면 이 자연의 섭리는 자기는 모르겠지만 애달품은 끝이 없구나. 이 애달품이 무슨 정석? 인생 무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인생 무상이야.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책을 읽다가 아니 이렇게 뛰어난 성인들과 이런 영웅모가들이 왜 죽었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거구나.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느끼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자, 기산의 늙은 고불기는 어찌 씻었던가. 자, 여러분 우리 단어집에 소유, 소부,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뭘 상징하는 애였는 사람들이었는지 기억나요? 청렴, 지도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자, 근데 이거 뜻 어디 봐도 되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어. 여러분 뜻을 보면 허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근데 뭐 허유가 관직을 줄까? 임금님 자리를 줄까 했더니 거절하고 얘들아 그 이 기산에 살고 있는 허유가 물가로 가서 계속 귀를 씻었대.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 이 말은 허유의 이런 행동은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자신은 관직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거야. 청렴함을 꿈꾼다는 거지. 지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허유는 어떻게 이렇게 지조와 청렴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 자기가 이들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청렴하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놀랍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소리를 핑계하고 이러면 조장이 가장 높다. 이러면 박소리를 핑계한다는 것도 이거 허유의 고사. 아래 뜻 나와 있어 얘들아. 허유의 고사인데요. 허유가 얘들아 박소리가 나는 것도 귀찮다고 해서 얘들아 물을 떠먹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표주박도 얘들아 쓸모없다고 생각해. 표주박이 있어야 물을 떠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것조차도 욕심내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바가지 글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 그거조차도 욕심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런 청렴함이 이러면 조장, 이러면 지조와 고고함.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고고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여러분 책을 읽어서 배운 이 허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자가 뭐 하고 있냐면요. 예찬하죠. 그래서 책 속에서 봤던 성현들의 얘들아 이런 지조가 높은 모습을 예찬해주고 있다.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 27번. 인심이 여러분 낫 같아서. 여러분 인심이 뭘까? 사람 인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세 가치를 얘기하죠. 속세 가치나 여러분 세속의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얼굴, 낫이 얼굴이거나 얼굴과 같아서 볼수록 새롭대. 여러분 왜 얼굴이 볼수록 새로울까요? 변해서 맞아. 우리는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어렸을 때 나이가 들면서 계속 얼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세속적인 가치나 인간의 여러분 마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계속 변해. 가변성.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 저번 시간에 전역회를 했잖아. 근데 그 전역회에서 여러분 뭘 했냐면 인간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간은 여러분 두 가지 속성 갖고 있다고 했죠. 유한성과 가변성. 여기서는 인간의 가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빨리 죽고 성인들도 왜 죽을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건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성. 유한성과 가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세사, 여러분 세사 이거 한자 다 읽을 수 있지? 뭐예요 여러분? 속세, 세상의 일, 그치? 속세야 속세. 속세는 여러분 구름과 같아서 험하기도 험하구나. 그러니까 세상 일은 여러분 정말 험하다라고 생각을 해. 구름에 빗대고 있는 거네. 자,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만큼이겠니? 잡거니 밀거니. 그래서 여러분 술을 여러분 짠 하잖아요. 짠하고 잡거니 밀거니 막 이러면서 짠 이렇게 마시는 거야.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씨름이 적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런 인간이 계속 변하는 이런 속성, 인간의 유한성으로 느끼는 인생 무상 이러면 좀 약간 애달파한다고 했잖아. 그 애달픔을 무엇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술은 두 가지 기능 가지고 있다고 했지? 술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더라 얘들아? 근심에서 흥취고조. 그치? 그러면 여러분 근심을 해소하고 흥취를 고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근심을 해소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표본 하나만 더 적을게. 여러분 로다. 자 이러면 노라 도다 로다 영탁법이에요. 감탄 영어미 쓴 거거든요. 감탄 영어미를 사용하니까 이게 영탄법. 그러면 나는 시름이나 잊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잡음을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봄, 여름, 가을, 봄, 여름은 안 나왔지만 가을과 겨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얘기하고 그 속에서 자연에서 자기는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 너무 슬픈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훌륭한 성현들은 빨리 죽었을까? 그 인생 무상을 이 어린 20살짜리의 젊은 청년이 인생 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인생 무상 잊어야지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이런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여러분 A, B, C로 여러분 문제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숙제로 문제 풀어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시간표 쓴 거 선생님 주시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21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만 하고 수업을 갈고 할게요. 그 시간 선생님